바닥을 다지고 있다. 서울만 한다 그러면 한 14주 정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은 충분히 했는데요. 반등의 폭이 굉장히 낮아요. 주변에 이제 경제 여건들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등을 빠르게 하기에는 쉽지 않다. 대신에 이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대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간 대표 일간지 문화일보가 프로테크 전문기업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와 함께 부동산 카페의 문을 엽니다. 저희 부동산 카페는 앞으로 어렵고 생소한 주택 통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부동산 거래 현장의 생생한 반응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거래 현장에서 매일 수요자들과 만나는 심형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금주머니 TV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 부동산 시장 예. 바닥을 쳤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보도를 검증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통계로 살펴보는 주택 시장 어떤가요? 예, 지금은 뭐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한 7주, 서울만 한다 그러면 한 14주 정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충분히 했는데요. 이 반등의 폭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경제 여건들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등을 빠르게 하기에는 쉽지 않다. 대신에 이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대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공급 물량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택 통계에서 보더라도 인허가라든지 착공 물량들이 20% 30%씩 줄었거든요. 이게 뭐 나중에는 입주 물량으로 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상당히 유지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 지금 주택 인허가 공급 물량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2, 3년 뒤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그거는 뭐 순차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인허가라든지 착공 이후에는 뭐 한 2년이나 3년 지나면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분양권이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택으로 바뀌는 분양권의 입주권들이 계속 줄어든다는 말이니까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1월하고 7월 사이에 인허가 물량 자체도 한 30% 정도 줄었어요. 다행인 거는 이제 아파트 인허가는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한 26% 정도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 많이 했던 연립 같은 이제 비아파트 부분은 한 50% 정도 줄었어요. 그럼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중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인허가 공급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출범할 때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을 때 270만 호라고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공급 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사실은 상당 부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공급 계획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그 정권 초기에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급조된 이제 공급 계획을 사실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검토하고 뭐 이럴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또 문제가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뭐 금리 오르는 것도 사실 현장의 문제지만 공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현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연기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인 것이 LH 사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적게는 한 20, 30%, 많으면 이제 거의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뭐 오리무중인 상황이니까요.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중으로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봅니다. 예. 주택 매매 시장은 또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전국의 주택 매매 상황 뭐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뭐 20% 정도 늘어났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30%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거래량은 늘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좀 기저효과가 좀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게 작년에 원체 거래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크게 늘어난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특례 보금자리 이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많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런 마중물들이 주택 수요들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 거래뿐만이 아니라 전월세 거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전세는 주는데 월세가 이제 좀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매매가 증가하는데 월세 거래 비중도 덩달아 증가한다. 예.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전세 수요와 월세 수요를 다르게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세 하시는 분은 그냥 전세만 하고 월세 하시는 분은 그냥 월세만 했는데요. 최근에는 전세 수요에서 월세 수요로 이동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월세에서 전세 수요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그냥 임대차 시장으로 통합되는 현상들이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전세가 과거에는 이제 대부분이 자기 자본이었는데요. 지금은 전세가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인 자본이죠. 그래서 뭐에 민감하냐 그러면 금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오면 사실은 월세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 금리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은 이제 월세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니까요. 뭐 이게 오히려 더 낮으니까 월세로 많이 넘어갔죠. 통계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1월에서 7월까지 중에 55%가 월세 거래입니다. 통계를 집계한 이래 이제 가장 많은 거죠.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하나 알 수 있는 지표가 미분양 주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주택 통계를 보니까 이 미분양 주택 5개월 연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럼 이 미분양 주택 감소가 주택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 일단 분양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20, 30% 정도 그죠? 예, 분양 물량이 줄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미분양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반등을 하면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분양 주택이 한 7만 호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이제 10만 호가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다행히 이제 7만 호에서 이제 6만 호로 줄어들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지방하고 이제 서울하고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수도권은 이제 좀 줄어드는데 지방도 줄어들긴 하는데 생각만큼 이제 줄어들지 않은 부분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보다는 우리가 비율적으로 보면 인천의 미분양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인천은 이제 공급 물량도 많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수도권에서는 가장 좀 안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인천 같은 경우는 분양권 거래가 꽤 많이 됐는데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분양가보다 좀 떨어진 아파트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량들이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미분양 물량들도 많이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분양을 하는 주택 사업자분들이 조건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게 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도금 무이자 융자 뭐 이런 상품들인데요.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요. 미분양이 줄어든 것 중에 또 지방의 미분양도 줄어든 거를 좀 의아해했는데요. 뭐 이거는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을 하면 0점 몇 대 1 이렇게 중량 경쟁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는 단지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안 되는 단지들은 일찍 접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0.3대 1 이런 경우는 사실은 모델하우스를 열어두는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분양 승인을 취소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미분양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죠. 뭐 이런 영향들도 다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대한 해설과 분석을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심영석 우대빵 연구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조건 청약을 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되고 난 다음에 진짜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면 되는 게 사전 청약은 페널티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청약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머니TV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표적으로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뉴홈입니다. 젊은이들을 겨냥한 공공주택인데 요즘 이 뉴홈 청약 경쟁률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뉴홈의 장단점과 현재 뉴홈의 청약 상황, 앞으로의 공급 계획 등을 알아봅니다.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뉴홈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름이 왜 뉴홈일까요? 예, 이게 뭐 첫집, 새로운 주거 문화, 뭐 희망 시작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에서 공급할 수도 있고 민간에서 공급할 수도 있고요. 분양형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 임대로 공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에서 하는 분양주택을 이제 뉴홈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서울 쪽에 좀 시범적으로 한 11,000세대 정도를 공급하고요. 재임 기간 동안 한 50만 호까지 전국적으로 공급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한 세 가지입니다.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선택형은 사실은 그 임대로 일단 공급을 합니다. 근데 6년 거주 후에 분양을 받을지 계속 임대로 살지 이걸 이제 결정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뭐 분양 전환형이라고 볼 수 있죠. 뉴홈이 가지는 또 특징적인 게 모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나누면 같은 경우는 1에서 한 4%거든요. 뭐 이런 이제 모기지를 낮춰가지고 입주자들이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정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뉴홈이 지금 2월하고 6월에 예.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사전 청약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 지역을 살펴보니까 꽤 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 많은데 예. 실제로 이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2월 달에 첫 사전 공급을 할 때 1381가구를 모집했는데요. 15,353명이 신청했으니까요. 경쟁률은 11.1대 1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나눔형 주택 경쟁률이 12.8대 1로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게 청년 특별 공급입니다. 36.5대 1이었으니까요.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우리가 나눔형 그리고 청년 뭐 요런 데 좀 주의를 해서 앞으로도 정부에서 좀 공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뉴홈이 인기를 끈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저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도 좀 특징적으로 이제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분양가죠. 최근에 이제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대부분 이제 분양가로서 청약 경쟁률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눔형 같은 경우는 시세의 이제 70% 수준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경우가 고양 창릉 같은 경우 우리가 5구 제곱미터, 5구 제곱미터라는 거는 20평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3억 9,778만 원이니까요. 거의 뭐 4억 가까이 되지만 상당히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고요. 양정역세권이라는 거는 그 남양주에 양정역세권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5구 제곱미터가 3억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요 3억 857만 원이니까요. 그리고 남양주 진접 같은 경우는 이제 5구 제곱미터가 3억 3,748만 원이니까요. 주변 시세 대비 7, 80% 또는 뭐 5, 60% 정도 수준에서 공급한 게 가장 큰 흥행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뉴홈에 예, 부적격 당첨자들이 예. 좀 속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당첨자 중에 16%가 넘어가는 수치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이렇게 공공주택 청약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 흥행은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1차가 우리가 15대 1 정도 됐는데요. 2차가 이제 48대 1 정도 됐으니까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적격자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적격한 게 뭐냐 그러면 자산과 소득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소득은 직장인들은 뭐 유리기할 지갑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자산 기준이 생각 못했던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전세보전금이라든지 연금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기는 생각을 못했고 이제 청약을 넣으신 분들이 이제 부적격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고덕강일 3단지 뭐 이런 지역들이 자산 기준이 3억 4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맞추지 못한 부분들은 이제 부적격자로 났는데요. 32% 정도 수준이 되니까요. 앞으로 이제 좀 유의하셔가지고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이 뉴홈을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실수요자들이 좀 유의해서 뉴홈을 청약할 때 봐야 되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전 청약입니다. 사전 청약은 거의 뭐 예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선분양을 하는데요. 이게 본 청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한 다음에 본 청약까지 시기가 짧아야 되는데요. 최근은 이제 한 2, 3년 정도 되는데요. 과거 이제 MB정부 사례를 본다 그러면 거의 8년에서 10년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중간에 이탈자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사전 청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획상 내가 한 3년에서 5년 있다 들어가야 되는데 뭐 10년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격을 사실은 정부에서 줄여주는 게 좋고요. 예, 사전 청약을 할 때도 이제 그걸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사전 청약과 본 청약이 특징적인 게 뭐냐 그러면 토지 매입이 완료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본 청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뭐 LH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바뀌면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유심히 보시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특별 공급이죠. 근데 일반 공급 물량도 있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인기가 있었던 수방사 부지 같은 경우가 79명 모집했었어요. 그런데 한 5만 명 정도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0.03%입니다. 그래서 좀 일반 공급 물량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예. 앞으로 이 뉴홈 이게 계속 분양 예정인데 예. 뭐 좀 앞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좀 분양이 예정된 곳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상으로 보면 이제 9월 달에 이제 마곡 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토지 임대부입니다. 예, 토지 임대부이기 때문에 한 3억대 정도의 분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토지 임대부로 해서 토지 임대부는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을 정부하고 나누긴 하는데요. 70%를 그래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질 볼 필요가 있고요. 뭐 12월 달에는 마곡도 나오지만 위례 같은 데들도 나오고요. 뭐 가장 우리가 그 관심을 많이 가지는 데는 성동 구치소 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성동구가 아니고요. 송파구 오금동인데요. 이게 내년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런 데들은 좀 언제 나오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청약을 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진짜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면 되는 게 사전 청약은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극적으로 청약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공주택 뉴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금주머니 TV는 앞으로 뉴홈의 청약 시기, 진행 상황, 공급 예정지가 발표되는 대로 유용하게 아셔야 할 팁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심영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잠실동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엘리트를 매입하실 때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갭 투자라고 소위 이야기해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난 송파구에는 살고 싶은데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 이러는 분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머니 TV입니다. 서울에서 흔히 아파트 거주나 투자 유망 지역을 얘기할 때 강남 3구, 강남 3구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세를 보니까 송파구 아파트 시세가 특히 많이 오르면서 핫해졌다고 해요. 이 송파구에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강남 3구 중에 요즘 유독 송파구 주택 시장이 뜨겁다고 합니다. 서울의 상승세를 이렇게 송파구가 주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예, 전국적으로는 7주째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서울은 이제 14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0.13% 올랐어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가장 상승률이 높은 데가 어디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는 송파구입니다. 0.28% 올랐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월로 따지고 보면 1%가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율로 따지면 거의 한 15% 가까이 됩니다. 이거 상당한 상승세입니다. 지금과 같이 좀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거죠.
거래량을 제가 보니까 8월 달 같은 경우 133건이 집계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승 거래가 어느 정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상승 거래라는 거는 저번에 거래된 것보다 올라서 거래된 걸 이야기합니다. 상승 거래가 어느 정도 되고 하락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상승이 42%고 하락이 31%예요. 그러니까 상승 거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이게 그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상승 거래가 28%밖에 안 되는데요. 하락 거래는 거의 43%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회복했느냐,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고점 대비 회복률이 지금 87%, 그게 이제 7월 달이니까요. 저희가 8월 달, 9월 달 되었다 그러면 거의 90% 정도 지금은 회복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시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어떤 아파트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이 거래도 많이 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세대수 많은 아파트들이 송파구에 많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는 9,500세대 정도 되고요. 이게 만 세대라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엘리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요 세 아파트는 잠실 세내역, 예전에는 아마 신천역이었을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잠실 세내역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5,000세대가 넘거나 5,000세대에 가깝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사실은 시세를 이제 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역세권 아파트고요. 우리가 또 큰 아파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파크리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죠. 그거는 이제 잠실 나루역에 그냥 붙어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6,80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요인이 학군이거든요. 대부분 초품화, 중품화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끼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초, 중, 고가 다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그러니까 뭐 학군지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반시설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인기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죠. 소장님, 역사적으로 이 주택시장 통계들을 보면 반포와 압구정 이쪽 대표 재건축 단지들이 먼저 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남이나 송파, 뭐 강동까지 그런 아파트 시세들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또 이번에는 송파구가 아파트 시세를 주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왜 이런 추세가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금리가 많이 올라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좀 투자 성향이 있죠. 투자 성향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오를 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떨어지는 건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제 오르는데도 이제 힘을 못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제가 세대수를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8월까지 헬리오시티가 244건이 거래됐고요. 파크리오가 179건이 거래됐습니다. 근데 이 두 아파트가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1, 2위로 많이 거래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된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거래 절벽 상황에서 그죠?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그걸 빨리빨리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강남구나 서초구보다도 송파구가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 현재의 이 송파구 아파트의 이 무서운 상승세 이런 추세 앞으로 계속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90%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된 걸로 보입니다. 엘스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보면 한 19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국평이라고 보통 하는 30평형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23억 9천 거의 뭐 24억까지 올랐습니다. 최고점이 몇 억이냐 그러면 26억 7천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거의 90%까지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 고점을 회복할 거라고는 대부분 다 예상은 하는데요. 뭐 예전같이 1억씩 막 계속 오르면서 빨리빨리 회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지금은 바닥을 다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으니까요. 뭐 서서히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도 송파구 아파트에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뭐 투자를 해야 될지 굉장히 눈치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그런 실수요자, 투자자들에게 송파구 언제 어떻게 진입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조언을 좀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그 바로 입주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2년 4년 그죠? 전세를 주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정비 사업 같은 걸 그저 투자를 해서 10년 있다가 들어갈 건지 요거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 그러면 송파구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잠실동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트 요 새 아파트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를 매입하실 때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갭 투자라고 소위 이야기해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들어가실 분한테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거고요. 다행히 이제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신천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들은 뭐 2년 사전 여유가 있게 들어가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미성크로바라든지 진주아파트 그리고 또 잠실주공 5단지가 있거든요. 이런 그 송파구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죠? 어차피 이제 재건축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에 여유를 두고 들어가실 분들은 또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요. 근데 난 송파구에는 살고 싶은데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 이러는 분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삼전동인데요. 비교적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아타운이 지금 되느냐, 나중에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하셔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제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그 주택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시세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매물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금매가 나오시면 지금 뭐 30% 정도 떨어진 금매들이 아직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들을 잘 선택하시면 좋은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까지 요즘 뜨고 있는 송파구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정말 송파의 엘리트 아파트 정말 똑똑하고 투자하고 살만한가요?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들 반응과 댓글, 의견 저희 방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심영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